여러분, 혹시 태국에서의 은퇴 생활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푸른 바다와 저렴한 물가, 맛있는 음식, 그리고 따뜻한 기후까지 흔히 은퇴자의 천국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누구에게나 그런 천국이 펼쳐질까요? 오늘은 한의사로 30년 넘게 일하다가 62세의 은퇴에 태국으로 이민을 간 이름을 어씨라고 가정해 볼게요.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이 여유롭게 살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끔찍한 은퇴 생활을 경험했다고 해요. 자, 은퇴자들이 해외로 이주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단순히 월세가 싸고 생활비가 적게 드니 걱정이 없을 거라 믿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문화 차이, 건강 문제 등이 잇따라 터지곤 하죠.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돌볼 체력이나 정신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니 준비가 부족하면 그야말로 막막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씨의 이야기는 개인적 사연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 뒤 어씨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례들을 몇 가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해외 은퇴나 국내외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현실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높은 기대와 낮은 준비의 충돌. 먼저 어씨의 기본적인 상황부터 살펴볼게요. 어씨는 한의사로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쌓아왔고 은퇴 후에는 느긋하게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합니다. 태국에 대한 정보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 어느 정도 수집했고요. 문제는 실제로 현지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체계적인 재무 계획이나 법적 문제, 건강 문제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가가 싸다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한국에서와는 다른 복잡한 행정 절차나 예기치 못한 지출에 번번이 당황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기대와 준비가 상충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은퇴 자금이 충분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변동 환율이나 물가 상승, 현지 부동산 계약 문제 등은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2.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 비용 폭탄. 어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문제였어요. 62세면 아직은 비교적 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은 이미 예전만큼 빠르게 회복되지 않죠. 어씨는 태국에 가서 처음 몇 달은 열대 기후가 내 몸에 더 잘 맞는다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혈압 증세와 종종 느껴지는 어지럼증이 문제가 됐어요. 한의학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처방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지 병원을 찾게 됐는데 태국이라고 무조건 진료비가 싼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형 병원은 국제 기준에 맞춰 깔끔하고 편리하지만 한국의 대형 병원 이상으로 비싼 경우도 있었죠. 보험 문제도 복잡합니다. 한국에서 가입해둔 해외 의료보험 혜택이 제한적이라거나 태국 현지의 의료보험에 새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결국 어씨는 몇 주 사이에 한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썼고 태국은 의료가 싸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실상과는 다르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 리스크에 대한 대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가뜩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급작스런 질병으로 몸이 약해지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3. 사례 2 문화와 언어의 장벽. 두 번째 사례는 어씨가 만난 친구 B씨의 이야기예요. B씨는 59세에 국내 사무직에서 퇴직 후 어씨와 비슷한 시기에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영어도 어느 정도 가능했고 태국어도 기초 회화를 공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현지에 가보니 길거리에선 영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태국어는 익숙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B씨는 스스로 외국인이지만 나름 현지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의사소통의 미묘한 뉘앙스나 예절 차이에서 자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친구로 지내던 태국인 이웃과 사소한 오해가 생겨 갈등이 발생했는데 B씨 입장에선 아니,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넘어가는 일이었지만 태국 문화권에선 절대 해서는 안 될 무례에 해당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커지다 보니 B씨는 그 동네에서 고립되다시피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곁을 떠나자 심한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됐다고 해요. 결국 B씨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국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해외 이주는 단순히 관광이나 여행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현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문화 이해가 정말 절실하다는 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사례 3. 은퇴자금 관리의 실패. 마지막은 어씨가 겪은 가장 뼈아픈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 관리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한국에서 꽤 번듯한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해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한 상태였어요. 태국이 물가가 싸다는 인식에 기댄 채 약간의 투자 사업도 해보겠다는 욕심이 있었죠. 예컨대 작은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다든지 현지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월세 수입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태국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소유하기가 쉽지 않고 관련 법규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또 태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 파트너가 꼭 필요한 경우도 많고 자칫 잘못하면 불법 체류나 불법 취업으로 몰릴 수도 있죠. 어씨는 현지 법인 설립과 관련된 복잡한 규정을 잘 몰랐고 그저 믿을만하다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진행했다가 사기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투자금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날리게 되었고 그야말로 생계와 생활비에 압박을 받게 됐어요. 태국의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건 사실이지만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더 비싸게 책정되는 경우나 추가적인 행정 수수료, 비자 연장 비용 등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돈이 계속 나갑니다. 이처럼 재정 관리의 실패는 은퇴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해도 초기 투자에서 큰 손실을 본다면 회복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나이 들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어렵고 건강이나 다른 이유로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쉽지 않으니까요. 5. 은퇴 준비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기. 이렇게 3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건강 문제, 의료비와 돌봄 문제 대비가 필수다. 문화 언어 장벽 관광과 실제 거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재정 관리 해외 생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투자 실패는 걷잡을 수 없다. 어씨의 경우 한의사로 오래 일하면서 건강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겠지만 막상 본인이 현지에서 응급 상황을 맞닥뜨리니 전혀 다른 세계였다고 해요. 자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병원 정보, 보험 체계, 그리고 의료계 네트워크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우리가 당연시했던 편의가 없으니까요. 또 현지에서의 관계 형성 문제도 컸고요. 어씨도 태국어를 조금 배워갔지만 실생활에서 겪는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미묘한 부분을 다 커버하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문화나 언어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재정적인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씨의 사례를 통해 확실히 느낍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 상상도 못했던 지출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들어오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는 하향식으로 인생이 흔들립니다. 6.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첫째, 해외로 은퇴를 꿈꾸는 분들은 단순히 물가가 싸다, 날씨가 좋다 같은 단편적인 정보만 믿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로 체류할 것인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병원과 보험 체계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꼼꼼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해요. 둘째, 장기 거주 목적이라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젊은 시절에 영어를 조금 했다고 해서 태국에서 곧장 의사소통이 수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지면 일상에 필요한 관공서 업무, 은행 업무, 집 계약 등 모든 과정이 복잡해지니까요. 셋째,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도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해외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돌봄이 부족한 상태라면 작은 질환도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병원비 폭탄이라도 맞게 되면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넷째, 재정적 안정성과 투자 검증은 필수입니다. 한 방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국내에서도 위험하지만 해외라면 위험도가 훨씬 높습니다. 법이나 문화가 다르고 정보가 제한적이니 사기나 피해를 당하기도 쉽거든요. 결국 은퇴 후에 해외로 이주하든 국내에서 살든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준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알던 상식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잊곤 해요. 7. 마무리하며 오늘 소개해드린 어씨의 이야기는 분명 극단적인 예시일 수 있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늘 은퇴하면 저렴하고 편안한 남국에서 살면 좋지 않을까? 하고 막연히 꿈꾸다가 정작 현실에 부딪히면 너무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낯선 환경에서의 생활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탄탄한 재정과 건강관리 그리고 문화적 이해를 갖춘다면 그곳이야말로 은퇴 생활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준비를 얼만큼 치열하게 하느냐, 그리고 막상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죠. 62세라는 나이는 아직 완전히 늦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실수를 만회하기도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어씨가 겪은 고초가 헛된 일만은 아니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할 때 조금 더 현실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해요. 아, 나도 해외에서 멋있게 은퇴 생활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장의 환상에 빠지기보다는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현지를 방문해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죠? 남들의 성공담만 듣고 훌쩍 떠나기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위험이 너무 크니까요. 언젠가 여러분이 은퇴 생활을 맞이한다면 그곳이 꼭 태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어시 사례 같은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길 바랍니다. 멋진 은퇴 생활이란 풍경이 아름답고 물가가 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역량과 자본, 건강이 조화를 이뤄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꾸릴 수 있는 곳에 있는 거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어씨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경험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의견 나눠주세요. 우리가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은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대와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한 가지 환상을 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높은 자리에서 인정을 받으며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안정된 삶이 기다릴 거라는 꿈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사람들조차 퇴직 후에는 경제적, 심리적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리 화려한 직함을 가졌더라도 퇴직과 동시에 주변의 인맥도, 경제적 안정도, 심지어 자신감마저 빠르게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죠. 퇴직 후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 냉혹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 남는 건 빚뿐. 대기업 임원들의 충격적인 몰락 스토리. 퇴직 후의 현실은 냉혹하다. 우리 모두 퇴직 이후의 삶을 낭만적으로 상상하곤 합니다. 이제는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에 몰두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이 낭만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처참히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은 분들조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퇴직 후 기대했던 안정과 자유 대신 기다리고 있는 건 무너진 인간관계, 줄어든 수입,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심리적 고립감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냉혹한 현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례 1. 사라진 인맥, 냉혹한 진실. 김모 씨 58는 한 대기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퇴직 전에는 항상 주위에 사람이 넘쳐났고 그와의 만남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줄을 섰죠. 하지만 퇴직 후 김 씨의 휴대전화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때 믿었던 인맥들은 대부분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김 씨의 직책에 의존한 관계였던 겁니다. 퇴직과 동시에 그 타이틀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났습니다. 심지어 가까운 지인조차도 그의 새로운 삶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퇴직 전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느꼈죠. 회사 밖에서는 내 진짜 친구가 없었다는 걸요. 사례 2. 줄어든 수입과 늘어난 지출의 함정. 이 모 씨 62는 퇴직 전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으며 가족에게 넉넉한 생활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려니 예상 밖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퇴직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고정 지출이 연금보다 많아진 겁니다. 특히 주택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그리고 가족의 의료비까지 겹치며 그의 재정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문제는 이 씨가 퇴직 후에도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금을 대부분 써버렸다는 겁니다. 퇴직 후엔 돈이 덜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돈 쓸 일은 더 많아졌고 제 연금으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이 씨는 퇴직 후 3년 만에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른 제약으로 재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후회했습니다. 퇴직 후의 경제적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땐 몰랐다고요. 사례 3. 상실감과 고립의 심리적 위기. 박모 씨 55는 퇴직 후 모든 걸 내려놓고 여유롭게 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매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는 자신이 점점 더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퇴직 전엔 매일이 바빴죠. 회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스스로가 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 그런 역할이 없어지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그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고립감이 자신을 무너뜨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퇴직 후 삶을 바꾸는 3가지 해결책.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퇴직 후 이런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3가지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타이틀이 아닌 사람 중심의 관계를 쌓아라. 퇴직 전에 회사 밖에서 진정으로 교류할 수 있는 친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골프나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라.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줄이는 연습과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예상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고 생활 수준을 조정하세요. 특히 연금을 넘어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도전을 시작하라. 퇴직 후에는 직장인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발전시켜 전문가가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맺은 말 퇴직 후의 삶은 준비에 달려 있다. 퇴직 후의 몰락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직장에서 쌓은 타이틀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스스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퇴직 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퇴직 후 몰락을 막는 법 전문가의 제안. 퇴직 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는 일은 단순히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임원들처럼 화려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퇴직 후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례는 놀랄 만큼 많습니다. 문제는 직장에서 쌓아온 타이틀이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관계는 끊어지고 경제적 불안이 커지며
심리적 공허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으로 퇴직 후 몰락을 피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타이틀 대신 가치로 관계를 재정비하라.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크게 느끼는 상실감은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사실 퇴직 전의 인맥은 당신의 직책과 역할에 의존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인간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미리부터 타이틀 대신 가치로 다가가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실천 방안. 회사 밖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활동,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을 통해 진짜 친구를 만날 기회를 늘리세요. 관계를 맺을 때는 이익을 계산하지 마세요. 오히려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세요. 퇴직 후엔 바쁠 것 같아라는 말 대신 퇴직 후 우리 자주 만나서 골프 한번 치자처럼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를 위해 중요한 건 관계의 깊이입니다.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는 직책과 무관하며 당신의 퇴직 후 삶의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 재정관리연금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을 버려라.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예상 지출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누렸던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 방안. 퇴직 전부터 생활비를 점검하고 지출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퇴직 후에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투자 상품, 예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세요. 특히 연금 외에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대출이 남아있다면 퇴직 전까지 최대한 갚아야 합니다. 빚은 퇴직 후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사례. 한 대기업 임원은 퇴직 후 1년 만에 연금의 한계를 느끼고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부업을 준비했더라면 더 빨리 안정을 찾았을 것이라며 후회했습니다. 3.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라. 새 삶의 목표를 설계하라. 퇴직 후 가장 어려운 건 갑작스럽게 직책이 사라지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퇴직 후에도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실천 방안.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것이 봉사활동이든 취미를 발전시키는 일이든 나만의 의미 있는 일에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을 지속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강연을 듣거나 심지어 취미를 통해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경제활동을 유지하세요. 경제활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를 느끼고 싶다면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세요. 이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4. 퇴직 후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하라. 퇴직 후 몰락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3가지. 재정 계획. 현재의 지출을 점검하고 퇴직 후 최소한의 생활비를 계산해 보세요. 관계 정비. 회사 밖에서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세요. 심리적 대비.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활동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이는 퇴직 후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맺은 말. 퇴직 후에도 나로 살아가기. 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안을 준비와 노력으로 줄이는 겁니다. 대기업 임원이든 중소기업 직원이든 누구에게나 퇴직 후의 도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도전을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하느냐입니다. 퇴직 후에도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당신의 퇴직 후 삶은 결코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860만 은퇴 대란. 퇴직 후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중 하나가 은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도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들에게는 은퇴 후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6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은퇴 세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걸 피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노후 자금 계획 없이 낙관적인 생각에 의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노후는 계획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58세 박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여유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비와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퇴직금은 2년 만에 바닥이 났어요. 결국 그는 퇴직 후 작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더 일찍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후회합니다. 이처럼 은퇴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은퇴 전에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어떤 지출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여기에 맞는 연금이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2.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쉬기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은퇴 후의 휴식은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과 활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무료함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 친구 김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아주 행복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은 쉽지 않았고 다시 일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계속했어야 했어라고 말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도 일하거나 최소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를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이 주는 성취감과 사회적 연결은 노후 생활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큰 요인입니다. 3. 과도한 소비와 부채 문제.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처럼 소비하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은퇴 후에도 명품 소비나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62세 이 씨의 경험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체면 때문에 고급 외제차를 계속 몰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후 남은 자산은 거의 없어졌고 결국 은퇴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이 씨는 은퇴 후 내가 사회적 체면 때문에 돈을 낭비한 것이 큰 실수였어라며 후회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 가진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부채는 절대로 지지 말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소비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들. 여기까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실수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은퇴는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세요. 일이 주는 성취감과 목적은 노후 행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셋째,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인 안전망을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60만 은퇴 대란을 피하는 방법, 전문가의 시선. 지난 칼럼에서 은퇴 후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죠. 낙관적인 자금 계획, 의미 없이 쉬기만 하는 생활, 그리고 과도한 소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 수익 다각화가 핵심.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해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연금에만 기대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후반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꽤 높은 직책에 있었고 퇴직 후에도 국가연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부족했고 결국에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할 때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더라도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 후에도 자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2. 새로운 일을 찾는 것, 활동과 소득을 모두 잡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꼭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찾는 데 있어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상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시대에 뒤처졌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고용해 주겠어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한 65세의 남성 사례를 소개할게요. 그는 퇴직 후 자신이 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일하려는 의지를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과는 다른 분야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결국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감도 되찾게 됐죠. 그리고 2년 후 그는 이 경험을 살려 소규모 강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소득 창출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 구분하기.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소비의 규모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어온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소득이 확연히 줄어드는데 그에 맞춰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자산을 금세 소진하게 됩니다. 친구 중 한 명이 그랬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고급 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자동차를 매년 새 모델로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결국 집을 매각하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소비 습관은 은퇴 후 재정 관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소비는 정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같은 것이겠죠. 반면에 과잉 소비는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불필요한 외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과잉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4. 은퇴 후를 미리 설계하는 작은 팁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내일 당장 은퇴를 맞이한다고 생각해보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부를 써라. 은퇴 후에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아주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라. 은퇴 후에는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헬스클럽이나 요가, 수영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미리부터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할수록 여유로워진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단순히 연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며 무엇보다 건강과 소비 습관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재정적 안전망, 일과 활동, 소비 습관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8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무너진 3부부의 눈물겨운 생존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퇴 준비라는 건 말로는 쉽지만 막상 직접 부딪혀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막막한 일이더라고요. 직장 생활에 익숙해 있다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게 되면 여태껏 쌓아둔 커리어와 연봉, 그리고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까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 들죠. 그래서 어느 날 딱 퇴직이 결정되고 나면 내가 뭘 준비해둔 게 있었나 하고 뒤늦게 불안감이 몰려오곤 해요. 사실 누구나 꿈꾸잖아요. 내가 은퇴하면 아내 혹은 남편과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가끔 여행도 가고 하는 낙관적인 그림을 그려보지만 막상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던 58세 남편이 퇴직한 후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힌 부부의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례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분 사례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정년이 점점 짧아지기도 하고 기업 구조 조정이 빨라져서 50대 중후반에 벌써 퇴직 후를 고민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 퇴직 후에 찾아온 정체성 혼란. 먼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58살까지 대기업 부장직 하면서 내 인생 그래도 잘 살았다 생각했는데 막상 사표 내고 집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싶더라. 이건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퇴직해 보신 분이라면 10중 8구 공감할 거예요. 조직 안에서 직함도 있고 늘 결제 서류가 쌓여 있고 직원들은 부장님 하고 불러주고 그 모든 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걸 떼어내고 나면 사회적으로도 좀 애매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분김 부장님이라 할게요. 은퇴 후 첫날부터 고민이 많았대요. 아침에 일어나 습관처럼 양복을 입으려다 나 오늘 출근 안 하지? 하고 멍해졌대요. 아내가 보기에 남편이 집에서 불안정해 보이니까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그런데 막상 아내도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남편은 하루 종일 식탁에 앉아서 인터넷만 들락거리다가 또 괜히 뉴스 보며 화만 내고 남편을 보는 아내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예민해지는 거죠. 이럴 때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좀 다독이는 거예요. 그래, 나 지금 조직에 속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다른 길도 많이 열려 있어.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퇴직 전부터 은퇴 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미리 작게라도 고민하고 실행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드는 공포. 두 번째로, 실제로 퇴직 후에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돈 문제겠죠. 평소에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오니까 자금 운용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퇴직 후에는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 외에 당장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34억 정도 퇴직금 받았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다가 어느 순간 잔액이 훅 줄어있는 걸 보고 정말 등골이 오싹해진다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옆집에 사는 55세 어씨 부부는 남편이 56세에 명예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쉬면서 살자는 마음으로 여행도 가보고 새 취미도 배워보고 했대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니까 퇴직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소진돼 있더라는 겁니다. 애들 교육비도 계속 들어가고 집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 건강검진이나 갑작스러운 병원비까지. 결국 아내가 다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됐다죠. 물론 평소에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쓰고 저축한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퇴직금이라는 목돈이 쉽게 줄어든다는 걸 체감할 때가 딱 12년 차라고 해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노후 생활이 확 달라지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늘 말하잖아요. 퇴직 전에 꼭 가계부를 만들어서 미래 지출을 시뮬레이션 해보라고요. 집에 남아있는 대출은 얼마나 되는지,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돈이 있는지,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의료비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이런 걸 꼼꼼히 계산해서 최소 10년 이상 버틸 수 있게 플랜을 짜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3. 부부 관계의 미묘한 균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부부 관계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것도 많은 분이 겪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남편은 회사, 아내는 가정이라는 분업 구조에 익숙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집에 남편이 있다 보면 둘 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늘 놀던 주도권이 뒤바뀌기도 하고요. 제 지인의 얘기를 해볼게요. 이분 남편도 58세에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55세쯤 됐고 그동안 내조와 자녀 교육에 애썼죠. 근데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나니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으면서 사소한 습관들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컵은 왜 여기에 두냐? TV 좀 줄여라. 오늘 반찬은 왜 이 모양이냐? 하다 보니 단둘이 지낸 지 얼마 안 돼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서로 예민해지니 말끝마다 바가지를 긁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으니 아내는 남편이야말로 집안일에 전혀 관심 없다가 갑자기 간섭만 한다고 답답하고 남편은 평소에 밖에서는 부장 소리 들었는데 집에서는 내가 너무 소외감 느낀다고 서운해하고요. 이렇게 가정 내 갈등이 커지면 심하면 별거니 이혼이니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일단 부부가 은퇴 후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사는 동안 새롭게 정할 룰과 분담, 각자의 공간 확보,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할 부분 등을 명확히 정해두고 꾸준히 대화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왜냐하면 단둘이 남은 시간은 앞으로 더 길고 여기서 삐걱대면 정말 고통이 오래가니까요.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자면 은퇴 후에는 정체성의 혼란, 예상보다 빠르게 달아가는 노후 자금, 그리고 부부 관계 변화 같은 커다란 파도가 한 번에 밀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파도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으면 얼마 안 가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미리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부터 가벼운 재취업이나 창업 혹은 재능 기부 형태로 사회에 참여할 길을 열어두고 정기적으로 가계부를 점검하고 부부끼리 당신은 퇴직 후 뭐 하고 싶어?
우리 나중에 어떤 집에서 살까?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누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말처럼 쉽냐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누구나 바쁘게 살다 보면 당장 회사 일에 치이고 애들 교육에 치여서 은퇴 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막상 은퇴가 닥치면 진짜 숨 돌릴 틈도 없이 이 문제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나는 어떻게 살고 싶지? 하고 고민해보고 가능한 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류 작업 같은 사무 능력이 있다면 동네 주민센터나 작은 회사에서 파트타임 자리를 알아본다거나 조금 더 일찍 집 정리를 해서 필요한 대출은 줄여놓는다거나 혹은 배우자와 주말마다 미래 계획에 대해 수다라도 떨어보시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은퇴 후엔 내가 얼마나 벌었나 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바뀐 신분과 생활 방식에 부딪혀 정신없이 헤매고 싶지 않다면 조금씩이라도 실천하고 대화하면서 준비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노후를 좀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봅시다.